안녕하세요. 신용월 교수입니다. 일장의 사업결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취득일에 취득자가 소위 합병분계라는 것을 할 때 피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중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인식기준, 측정기준, 이거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법인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부채 인식과 측정 중에 예외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종업원 급여인데요. 피취득자, 종업원에 대해서 피취득자가 부채를 인식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된 부채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1103호를 적용하지 않고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1019호 종업원 급여라는 기준소에 따라 측정한 그 부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따라서 인식원칙, 측정원칙 모두 예외사항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19호를 들여다보면은 사회적립자산에 대해서만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 기준서 1103호를 무조건 적용하면 여타 자산 부채를 모두 다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1103호가 아니라 그냥 종업원 급여 기준서 1019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거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자산인데요. 보상자산? 뭔가 취득 일에 합병분계를 할 때 이 차변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보상자산이니까 이런 겁니다. 사업결합을 할 때 피취득자가 취득자에게 걱정 마세요. 안심시키기로 하고 뭔가 더 주기로 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일부와 관련된 어떤 우발 상황이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취득자가 뭔가 손실을 볼 여지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합병 계약을 하면서 뭔가 멈칫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면 보상을 해주마라고 계약을 하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지를 요 식별할 수 있는 자산에 포함시켜서 합병분계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보상자산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을 디펜스하고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보상자산으로 딱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인식원칙 혹은 측정원칙의 예외가 되는가? 자, 먼저 왜 인식원칙 예외냐면은 무조건 차변의 보상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변에 불확실한 우발 상황과 관련된 식별할 수 있는 부채를 인식했을 때에만 이게 보상 대상 항목입니다. 보상자산은 요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니까 대변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보상자산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식원칙 예외고요. 또 하나 무조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자라는 게 측정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자산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대상 항목을 어느 측정치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상 대상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보상자산도 공정가치, 만약에 보상 대상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으면 보상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자산 다 못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평가 충당금을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제 5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A는 B회사를 현금 1200의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을 했는데 합병하는 날 현재 B회사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는 각각 5천과 4천이래요. 즉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000인데 이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에 아래 각각 독립적인 물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발 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은 제외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물음 1번을 들여다볼까요? 취득일 현재 B회사는 소송의 피고로 계류 중이래요. 원고가 200만큼 물어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B회사가 패소하면은 A회사가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합병 후에 확정 판결이 나면은. 따라서 A회사는 멈칫할 거라고 더 받아 챙겨야 되겠죠. 합병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B회사가 패소하면 내가 물어줄 것도 반영해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B회사가 패소할 경우에 B회사의 이전 주주는 A한테 100을 한도로 보상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A회사 소송에 따른 우발부채의 경우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발부채는 1037호에 따르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충당부채 인식이잖아요. 그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주석으로 공시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결합 과정에서의 우발부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지지 않고 공정가치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식별할 수 있는 부채에 넣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가 80이래. 그러면은 합병분기할 때 대변에 80만큼을 식별 가능 부채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80으로 결정했고요. B회사 주주의 현금 지불 능력을 고려했을 때 보상받을 금액의 공정가치도 한 80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우발부채를 고려하지 않을 때 자산은 5천, 부채는 4천이라고 했는데 소송에 패소했을 때 물어줘야 될 게 80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 그래서 4,080입니다. 이때 B회사 이전 주주가 A한테 물어주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상 자산 역시 그것도 80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5,080, 4,080. 이전 대가 1,200. 그래서 영업권은 200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물음 1번에서 만약에 B회사가 패소할 경우에 B회사 이전 주주가 100을 한도로 보상해 주기로 약속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발부채의 공정가치가 120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럼 부채가 4천에다가 120만큼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들어가야죠. 이럴 경우에 보상자산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요 100을 한도로 보상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때는 100입니다. 따라서 우발부채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넣는 금액과 이쪽의 보상자산이 항상 같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물음 2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취득을 현재 B회사가 법인세를 더 내라고 아마 국세청이 요구를 한 모양이죠. 세무조사 나와서. 그래서 과세당국과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조세 쟁송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회사는 조세 쟁송의 결과 법인세를 더 내야 될 상황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기준서 1012호가 법인세 기준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측정한 최선의 추정치가 5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합병하는 그 상황에서 한 50은 나중에 법인세를 또 물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과세당국이 이 50으로 법인세 추납액을 확정하면 B회사의 이전 주주가 A한테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회사에 전액 지불키로 약정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A회사 입장에서 보니 B회사의 저 이전 주주가 50을 다 낼 것 같지는 않고 한 45 정도밖에 낼 형편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자, 분계를 보겠습니다. 원래 자산이 5천, 부채가 4천인데 4천에 50만큼 우발부채인데 식별할 수 있는 부채니까 50을 집어넣고요. 자산도 일단 50을 집어넣는데 5만큼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수 불확실한 5만큼을 여기 평가 충당금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전 대가 1200, 차변에 끼워넣기 숫자 영업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3번 물음인데요. 취득일 현재 B회사가 개발한 신제품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소송이 진행 중이래요. B회사는 사업 결합 후에 소송이 종결되어 A가 결국 배상을 지급하게 될 경우 A회사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A회사에게 150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A회사는 취득일 현재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도저히 모르겠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부채에서 제외를 했대요. 즉 보상 대상 항목을 대변으로 인식 못하니 즉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자산도 이때는 인식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스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중급회계에서 이제 리스를 배우셨을 텐데 자, 피취득자가 리스 제공자로서 체결한 리스 계약을 합병하면서 취득자가 승계한 겁니다. 이때 피취득자는 리스 제공자로서 체결한 리스 계약을 운용 리스로 또는 금융 리스로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취득자는 어떻게 하느냐? 당초 피취득자의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분류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게 핵심이고요. 일단 피취득자로부터 가지고 오는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리스의 경우에 그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공정가치로 갖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한편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금융리스 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이 들어있을 텐데요. 리스 계약의 잔여리수료, 즉 취득일 현재 잔여리수료에 대해서 금융리스 채권을 인식을 하죠. 이때 조건에 따라서. 한편 운용리스 제공자의 경우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자고 했는데요. 시장 조건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더라도 별도의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취득자가 이용자로서 체결한 리스 계약을 취득자가
합병하면서 인수를 그대로 승계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리스, 즉 1년 미만의 리스라든지 아니면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임차인 양 리스료를 지급할 때 비용 인식만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피취득자가 당초에 기초자산이 인식 면제 대상이고 그 면제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즉 단기 리스 또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라서 자산, 부채를 전혀 인식을 안 했어. 그러면 취득자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 승계한 것 리스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하는 리스료만 비용 인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 함은 피취득자가 이렇게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를 인식해 왔었으면은 취득자가 취득하는 날 취득일에 마치 새로운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측정을 할 때 이번에는 시장 조건에 비해서 유불리한 조건이 있다면은 이걸 전부 사용권 자산에서 조정하라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3번을 들여다보자고요. 갑은 의뢰사를 사업 결합하면서 의뢰사가 리스 이용자로서 이전에 체결했던 리스 계약도 전부 승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승계한 리스 계약이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1000만큼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하죠. 같은 금액만큼 사용권 자산도 1000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갑이 취득일의 시장 조건을 비교한 결과 의뢰사가 체결한 리스 계약과 똑같은 리스 계약을 취득일에 체결을 한다면은 미래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900이다. 즉 좀 리스료가 내려간 모양이죠. 그러면 그렇단 이야기는 을로부터 승계한 리스 계약이 갑 자신한테는 100만큼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 불리한 조건을 사용권 자산에다가 어플하고 했죠. 그래서 100만큼 뺀 금액을 사용권 자산 여기다가 반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중급회계에서 리스를 아직 배우지 않았거나 배운 지 오래돼서 좀 희미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다시 그걸 복습하고 나서 이를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타의 고려사항인데요.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 즉 피취득자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혹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자가 식별할 수 있다면은 전부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무형자산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 연구 개발과 관련된 지출이야. 그럼 중급회계에서 배우셨겠지만은 대부분이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이고요. 개발 단계도 까리하잖아요. 즉 6가지 조건,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자산인식이고 나머지는 비용인식인데요. 회사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련 원가를 몽땅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관리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취득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야. 그러면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피취득자가 비용으로 인식을 했더라도요. 무형자산 기준서가 1038호인데요.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무형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분리가능성 기준을 혹은 계약적 법적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못한다면 사업결합 과정에서 모두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분개를 한번 해보면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쭉 쓰고 부채를 쭉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전 대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업권, 굿윌은 대차 일치 잔여 금액으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전 대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별 가능한 자산의 어떤 인식 기준을 충족을 못해. 그럼 얘는 죄를 할 거 아닙니까? 전체 자산이 줄어드니까 대차 일치 금액인 잔여 금액, 굿윌, 영업권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업권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별할 수 없는 집합적 노동력, 즉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피취득자의 우선 인적 자원이 많아. 그렇다면은 여기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 여기 이전 대가에 상당 금액을 반영을 했을 거예요. 우선 인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니까. 그런데 인적 자원을 여기다가 식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잔여액으로 결정되는 굿윌, 영업권이 늘어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영업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는데요.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 인수한 부채의 분류나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득한 날 취득자는 후속적으로 다른 IFRS를 적용하기 위해서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를 분류하거나 지정을 하면 되겠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피취득자가 원래 했던 분류를 변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피취득자가 리스 제공자인 경우에 운용리스, 금융리스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왔잖아요. 앞에서도 있었죠? 그대로 그 분류를 유지한다. 리스 계약을 기준서 1116호 리스에 따라서 운용리스라 금융리스로 분류. 이 뜻은 당초 피취득자가 분류한 거를 그대로 승계하라는 뜻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특정 계약을 기준서 1104호에 따라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분류를 했으면 이것도 그냥 가라. 이게 보험이냐 보증이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는데요. 애초에 보험계약으로 분류했으면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서 이제 합병하는 날, 즉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여러 가지 자산들, 식별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얘네들을 공정가치가 기본이었는데 공정가치 측정 예외도 있었죠. 여기 이제 부채도 식별할 수 있는 부채 쭉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과 부채를 가져오면서 공짜로 가져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피취득자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합병대가, 여기서 바로 이전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대가. 자, 이전대가는 보통 취득자의 주식으로 주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 취득자의 화폐성, 비화폐성 자산이 가기도 합니다. 이전대가가 취득자의 지분인 경우 가장 일반적이죠. 취득하는 날 그 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이전대가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전대가에 비화폐성 자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서 일단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예를 들어 토지를 주기로 해서 그런 토지의 취득자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일단 업시켜 놓고요. 공정가치가 높다면. 그래서 차손익을 인식을 하고요. 이를 이전대가에 포함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전한 자산부채가 사업결합 후에도 계속 취득자가 통제를 할 경우가 있다면은 이는 이렇게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말고 그냥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차손익도 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흔하지는 않는데요. 피취득자의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보다 더 신뢰성이 있어. 그러면 더 신뢰성 있는 금액을 이전대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회사가 의뢰사를 취득해요. 자산의 공정가치, 부채의 공정가치가 각각 200과 120이래. 그럼 갑회사는 을회사로부터 취득 승계하는 자산 200, 부채 120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갑회사는 자기 회사 주식 공정가치 105를 이전대가로 교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갑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105보다 의뢰사 지분의 공정가치 100이 더 신뢰성 있는 측정치래. 그러면은 여기 이전대가를 105가 아닌 100으로 하여 영업권을 20으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예제 6번 볼까요? 1년도 초에 갑은 의뢰사 자산과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고요. 사업결합이래요. 취득일 현재 의뢰사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50만, 부채는 4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공정가치 10만인데요. 갑이 이전대가로 갑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기로 했대요. 공정가치 15만. 근데 여기서 추가로 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장부금액 2만, 공정가치 6만 이거를 이전키로 했다는 겁니다. 단 사업결합 후 갑회사는 이전한 토지에 대해서 통제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전대가 6만 원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교부하는 주식과 토지 합해가지고 21만이 이전대가가 되겠네. 여기는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은 10만이고 21만. 그래서 영업권이 11만이 되는 케이스인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1번. 먼저 토지 2만을 6만으로 업 시켜야죠. 그래서 토지 늘리고 여기에 당기순이익인데 처분이익으로 합니다. 마치 토지를 팔아서 수취한 현금을 이전대가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뢰사로부터 자산 가지고 오죠. 부채도 가지고 오죠. 이전대가는 주식 15만과 토지 6만, 이 차변에 있던 거 6만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음 2번인데요. 물음 1과 관련해서 이전한 토지가 사업결합 후에 갑회사에 계속 남아있고요. 즉 갑회사에 계속 남아있다는 뜻은 그 토지를
의뢰사 주주한테 뿔뿔이 흩어져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의뢰사에 그대로 남아있고 결국 갑과 을이 한 회사로 다시 통합이 됐으니까 갑회사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갑회사가 동토지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부채 40만, 자산 50만이 아니라 52만 토지 준 걸 그대로 다시 내가 가지고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15만만큼 주식, 이 토지도 2만. 그러니까 토지 2만이 빠지면서 다시 여기 토지가 들어오니까 토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영업권 5만 이렇게 되겠죠. 물음 3번. 위 물음과 관계없이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의뢰사 주식 한 주당 갑회사 주식 한 주를 발행 교부하기로 했대요. 의뢰사의 발행 주식 수는 100주입니다. 두 회사 모두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평가 모형에 기초해서 공정가치를 추정을 했는데 갑회사 주식 100주, 의뢰사 주식 100주 각각의 공정가치가 15만과 14만 5천이래요. 액면금액은 모두 10만이고 의뢰사 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치 즉 14만 5천 원이 갑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치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이전 대가 금액은 15만이 아니라 14만 5천으로 해서 영업권을 인식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병을 할 때 취득자가 피취득자한테 취득자의 주식을 주던 아니면 비화폐성 자산을 주던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지금 일단 조금 주고 나중에 잘 되면 더 줄게 이렇게 조건부 대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 이전 소유주 주주들한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그렇게 약정을 했어. 이건 취득자의 결국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전 대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합병한 후에 뭐 6개월이든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지난 후 너희들로부터 내가 가져온 니네들 그 사업을 계속 우리가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익이 얼마 이상 뭐 10% 이상 15% 이상 올라가면 그때 더 주마 라고 약속을 한 것이 조건부 대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자의 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대가도 이전 대가에 포함을 시키라는 뜻입니다. 조건부 대가는 피취득자로부터 흔치는 않습니다만 반환받을 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왕창 주고 나중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니네들이 다시 우리 취득자한테 돌려다오 이런 것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조건부 대가. 자, 취득자가 지급할 금액이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의무나 권리는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조건부 대가의 측정, 재무제표의 분류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요. 조건부 대가로 별도의 자산이 아니라 취득자가 주식을 더 발행하기로 했어요. 즉 합병하는 순간에 합병 진주로 100주, 나중에 1년 뒤에 봐서 뭐 10% 추가로 더 주기로 뭐 이런 식의 약정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중급회계 때 배운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에 해당이 되죠. 자기지분 상품으로 인도하는 계약의 경우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면 지분상품, 수량이 변동되면 금융부채로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조건부 대가하고 앞서 이야기한 보상자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조건부 대가는 미래 조건이 충족되면 더 주마! 이전 대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취득일 현재 우발 상황과는 무관하고요. 나중에 잘 되면 더 줄게! 뭐 이렇게 더 주는 이전 대가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보상자산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우발 상황 결과에 따라서 취득자 주머니에서 뭐 돈이 나가야 돼. 그러면은 이거 손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피취득자 주주들이요 나한테 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약조를 받는 거죠. 그걸 이제 보상 자산으로 해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에 넣는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일단 조건부 대가가 이전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1년도 초에 갑은 의뢰사의 자산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고요. 사업결합에 해당이 된답니다. 취득을 현재 의뢰사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 공정가치 50만, 부채는 40만인데요. 자, 물음 1번은 갑회사는 취득일에 이전 대가로 갑회사의 주식 140주를 발행 교부키로 했습니다. 공정가치 21만. 그런데 1년도 말에 X1년도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가면 추가로 50주를 더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조건부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옵션 가격결정 무형을 적용한 결과 이 조건부 대가는 공정가치가 7만 5천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초 사업결합 취득일에 분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취득자로부터 자산, 부채, 공정가치로 갖고 오죠? 그러면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21만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요거 주는데 나중에
더 주마! 옵션은 저 50주를 더 주기로 했는데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따라서 75,000으로 들어갔죠. 수량이 확정됐잖아요. 50주. 그래서 조건부 대가이면서 요 분류는 자본입니다. 반면에 2번을 보면은 역시 이전 대가로 140주를 주기로 하고 1년 뒤에 가서 시장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마다 10주를 추가 발행키로 했어요. 여기는 10%를 초과하면 무조건 50주. 여기는 10%를 초과하는데 11, 12, 13, 14%에 관계없이 여기는 무조건 50주고 여기는 올라갈 때마다 10주를 추가로 주기로 한 겁니다. 이제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따라서 발행할 주식주 50주가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 가치를 75,000원으로 평가를 했다면은 분기에는 똑같은데 금융 부채다. 즉 확정되지 않은 변동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이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마지막 예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보상자산과 조건부 대가의 비교인데요. 상황 1, 2는 독립적입니다. A는 B회사를 1000에 인수키로 했는데 B회사 인수 당시에 B회사는 소송의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이 있었어요. B회사가 패소할 경우에 B회사의 이전 주주가 최대 200까지 A한테 보상을 해주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단 B회사가 패소할 경우에 지급할 배상금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물음을 가보면은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상황 1번을 보면은 우발부채의 특정 가액에 대해서 향후 보상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취득일에 요 우발부채를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 즉 요 대변에 부채를 인식을 하고요. 차변에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자산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발부채 공정가치가 150이라면은 여기다 150, 150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우발부채 공정가치가 250이라면 부채는 250. 그런데 250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최대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최대니까 여기는 200 이런 식으로 각각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황 2번은 A는 B회사를 1000에 인수키로 했는데 B회사 인수 후 B회사의 영업이익이 200을 넘어가면 50을 A가 B한테 더 주기로 했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조건부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발 상황과 무관하고요. 조건부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 취득일에 이전 대가에 포함을 시킨 후 영업권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했죠? 복습 많이 하십시오.